두 번째 세션 분단적 마음과 장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덕성여자대학교의 이수정입니다. 세션 그 2에 발표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이제 1시간 30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발표는 15분씩, 그 다음에 토론의 경우에 7분 정도 시간을 조금 맞춰서 해주시면 마지막에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조금 대답도 하시고, 혹시 뭐 플로어나 아니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뭐 질의가 있으시거나 하면 조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말미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태경 선생님께서 경계인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탈북 어민의 구슬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태경 선생님.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그 조응철 교수님께는 먼저 양해 말씀을 구했는데, 사실 지금 발표가 연구 계획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느슨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보겠다라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부족한데 아이디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목차고, 경계, 이게 저희가 저희 연구단 차원에서, 그리고 전임 연구원분들 같이 일하는 전임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트랜스 로컬리티라는 제목을 붙여서 저희 탈북 어민들, 그러니까 DMZ를 중심으로 정착하게 된 탈북 어민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각각 자기 분과 정체성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경계인이 생각하는 경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프닝에서는 경계 국제정치라는 걸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거를 이제 국제정치상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이 탈북민의 관점에서 뭐 아주 넓게 본다면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통적인 이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해되는 경계와는 좀 다르게 인간안보 차원에서, 뭐 개인의 차원에서 이 경계를 말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많이 준비가 안 되지만 먼저 이제 구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2가지 개념을 생각해 본 것이 이제 분쟁 지역 그리고 이제 접촉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단장님께서 저희 연구단에 이제 전반 문제의식을 설명하시면서 접촉지대를 저희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접경지역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이도 저도 아닌, 혹은 그러면서도 뭐 이기도 하고 또 B이기도 하는 어떤 혼종성을 갖게 되는 성격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탈북민 자체가 그런 이제 그들의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접촉지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갈등 해결 연구 같은 데에서는 분쟁 후에 이제 평화, 그러니까 협정 후의 평화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는 그게 이제 협정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평화 구축이라는 게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인간 안보적인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초보적인 문제 의식이지만 이런 뭐 두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간 안보 관점에서 이 경계를 이해한다는 게 뭘까를 이제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들이 그래서 국가안보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안보 중심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경계를 이제 사고에 넣게 되면은 꼭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따가 돼지 전쟁도 말씀하시겠지만 비인간 행위자들의 어떤 이동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이제 단절적으로 이해했던 경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모호하게 되고 또 겹치게 되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복합적인 아이덴티티나 복합적인 어떤 공간을 상상하는데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인인데요. 그래서 경계인으로 여기서는 이제 탈북 어민을 보는 것인데, 이분들의 이제 경험은 그분들 자체가 이제 이 경계를 넘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서 경계를 보는 게 이제 굉장히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살았던 그 경계의 경험이라는 게 경계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넘어와서 그 경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또 정착의 경험들이 경계를 어떻게 또 사고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계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또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탈북 시민단체들의 에드벌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 자체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 국제정치적으로 또 남북관계에 행위적으로 이제 개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이해한다는 게 뭘까? 예,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분들의 구술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경계란 건 뭘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두 차원을 생각해 본 것은 이제 경계인의 국제정치라고 하면은 이 경계인들에게 국제정치적인 구속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경험한 국제정치, 예를 들어서 북중 관계가 이제 여러 역사적인 부침이 있을 때 그들의 가족사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네 분을 지금까지는 구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연고자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9년, 80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아니 북중 관계가 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가족사에 새로운 이제 또 경험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가족사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들이 경험했던 국제정치가 뭐였을까라는 게 있고요. 또 뭐 국경 경험이라든지 무역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경계인들이 이 국제정치에 어떤 개입을 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탈북 단체들의 그런 북한 인권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했던 역할들. 사실상 이제 그들의 증언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인권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던 부분들. 그런데 실제 이제 연구자들의 또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그분들의 증언을 어디까지 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더 공부해보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던지면 이 디아스포라가 그래도 이제 탈북 어민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국제정치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통찰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큰 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디아스포라 개념이 이제 유용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북민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해한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를 그 와중에서 이제 위치를 지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이제 정치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 이제 국제정치적인 관심은 이제 이분들이 국내 정치 또 국제 정치에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기존 연구를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주국의 모국 주권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이 어떻냐, 그리고 그 거주국에서의 디아스포라 집단의 위치성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 디아스포라의 그 정치 행위가 또 결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적인 연구들을 좀 통찰들을 빌어서 좀 연구에는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구성주의 접근이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함의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성주의는 뭐 많은 부분 여전히 이제 국가 중심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실 디아스포라 문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사실은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국가 중심적인 접근에서 이 자기와 타자의 구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사실은 이런 디아스포라의 그 문제 의식에서는 어디까지가 이제 타자고 어디까지가 또 자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겹쳐지고 바뀌고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경계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갈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구성주의와 차이가 있고 혹은 구성주의에 이제 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예, 통찰을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문제 의식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분 지금까지 6월까지 인터뷰했는데요. 네 분 다 이제 한북 출신이고 한 분은 이제 군 수산사업소에 그 경력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 분,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물을 관리했던 여성,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전문 분이고 잠시 이제 잠수 경험이 있고 남쪽에서 이제 어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국경경비대 소속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분들의 고수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던 게 아니고
이분들의 구슬을 풀면서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3가지 그 아이디어를 지금 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국경, 이분들이 경험했던 조중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포라는 키워드가 이분들의 삶의 경험에서 좀 다르게 이해되는 국가안보적인 공포 말고 이 사람들이 느꼈던 이제 굉장히 일상의 공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 이 공포의 대상이 누굴까가 이제 결국에 그 선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하고요. 남북 관계는 또 하나의 의미로 또 하나의 국경의 이제 사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구술을 여러 가지 이제 준비했는데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조중 관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경험했던 조중 관계는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살아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이분들의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만났던 중국 사람들과의 관계,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충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산업 관계로 이제 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대상이고 이제 돈이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돌의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이 다 사가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업의 부분에서 중국 어선들하고 충돌하는 뭐 복수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밀수하면서 사실은 여기서는 잠깐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에서는 국군 포로가 탈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남북관계에서 좀 더 제가 다뤄보려고 하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국가안보 개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침묵되는 또 카테고리이기도 한데 국군 포로이면서 이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2015년인가요? 새로 법을 개정하면서 또 브로커들이 이제 탈북을 시키는데 이 가족이 도와주면서 이제 구술을 받아서 좀 더 깊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경우에도 이 두만강에서 어머니가 결국에 넘는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에 그 시신을 결국에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경험한 국경이라는 건 좀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조중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만 국경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에 국경경비대 4번째 제가 구술을 받았던 그 50대 후반의 국경경비대 선생님이 북중 국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 두만강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경계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중 간에 국경을 설정할 때도 직선으로 그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제 저 멀리에 있는 표식 하나랑 여기 있는 표식 하나, 그거를 이제 하나의 선으로 엮고 나서 그 2개의 점만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국경이라는 게 아주 띄엄띄엄 이제 표식을 세우는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이제 국경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표식조차도 조중간에 특히 이제 그 중국이 개혁개방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밀수나 무역이 많아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 강하게 이제 대응을 할 때 뭐 총을 쏜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 2015년이나 돼서나 이제 표식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또 현상이라고 이 국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경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끊임없이 유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토사가 한번 절로 가면은 저쪽으로 땅이 더 붙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쪽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쪽은 북한을 말하는 것인데요. 북한은 이제 제방을 쌓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뚝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국가의 땅이라는 게 이래서 문제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키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마가 질 때마다 사실은 그 국경이 없어지는, 땅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굉장히 유동적인 국경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그 국경에서 사람이 오가는 그 경계인들의 동학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에서 이해하는 또 국가 관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국경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어떻게 그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 구술들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경계인들이 생각하는 경계가 뭔가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공포라는 거는 국가안보로 이제 환원될 수 없는 그 국가 간의 어떤 공포의 대상을 그 한 국가 혹은 다른 국가 이런 자기와 타자로 나누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이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느끼는 공포, 근데 그거는 이제 남에서나 북에서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생존의 문제, 사회권, 뭐 자유권과 사회권을 말한다면 이제 사회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의 공포에 대해서 좀 더 정착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정착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넘어와서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문제의식들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포들을 좀 중심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경계를 넘은,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또 다른 경계를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경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탈북 어민들의 어떤 위치, 뭐 관점, 그 경험에서 흔히 이제 좀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그런 그 국제 정치 관련한 여러 담론들, 뭐 장소와 관련된 담론들, 감정과 관련된 담론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재구성해 보려는 그런 어떤 그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뭐 그 기대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 발표들을 우선 하고 그 지금 토론을 이어서 쭉 할까 하는데요. 지금 조영철 선생님 사정이 어떠신가요? 네, 뭐 발표들을 하게 발표를 되면 하시고 제가 발표 끝나면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로는 서울대학교 규정학 국제한국학센터의 조은성 선생님께서 모성의 인공물과 젠더 엽기, 북한의 비난론과 어머니당 담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15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서울대 규장과 국제한국학센터에서 규장과 펠로우로 있는 조은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모성의 인공물과 젠더 엽기, 북한의 비난론과 어머니당 담론이라는 페이퍼는 그 제 박사 논문의 네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발전시켜서 저널 페이퍼로 만들 예정인데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학술회의에서 연구자분들의 여러 조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난론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 같지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비난론은 1939년 조선인 과학자인 이승기가 교토제대 화학섬유연구소에서 개발한 폴리비닐 알코올계 합성 섬유입니다. 북한은 1961년에 이 비난론 공장을 준공을 해서 비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북한은 비난론이 조선인 과학자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고 또 북한의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면서 자체 기술에 의해서 공업화를 이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비난론 공업화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이 비난론을 주체솜, 주체섬유라고 부르면서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성취물로 꼽아왔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비난론의 물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비난론을 통한 북한의 젠더 정치가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 담론을 매개하는 사랑의 섬유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당 담론을 담은 모성의 인공물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아티팩트 인공물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조합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간이 만든 사물을 뜻하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 해당 사회에서의 사회 정치적인 의미와 연결이 되면 그것들은 그런 의미와 함께 이제 일종의 행위자로서 에이전시를 발휘하게 됩니다. 제 페이퍼는 그러한 이제 이 머티리얼 컬처 스터디스의 그 스칼러십 토대 위에서 어떤 물리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사이에 상호 연결성에 주목을 하면서 북한의 사회정치적인 맥락이 어떻게 이것들을 엮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비난로 물품들은 이 인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계돼 있었는데요. 특히 옷이나 목도리, 이불과 같은 방직용 섬유로 쓰인 비난로 제품을 통해서 인민들은 비난론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비난론 제품들과 몸이 닿는다는 점에서 비난론의 이 텍스처 자체 또한 분석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트 히스토리언인 조너선 헤이의 그 표현을 빌리면 어떤 물질이나 사물의 물리적인 표면은 그 자체의 어떤 즉각적인 어펙티브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페이퍼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개념이 이제 그 어펙트, 이모션, 필링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이 세 개의 용어의 성격과 범주에 대해서는 필드에 따라 또 연구자분들의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논쟁이 있습니다. 뭐 이 그 에이펙 이론가인 뭐 마스미 같은 사람은 어펙트를 이제 이모션하고 구분을 하고 이거는 이제 어토노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의미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그 어펙인 건데요. 저는 이 정동, 감정, 느낌 이 세 개 개념의 차이가 다 있고 또 결을 달리하는 범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들은 또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한 개념은 이 어떤 물질이나 물건을 만졌을 때 그 자체로 느껴지는 감각이 있고 그것이 어펙트에 해당한다면 사회적으로 그 어펙트에 의미가 주어지면서 사회적 차원의 이모션과 연결이 되면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필링과도 섞이면서 이게 다 혼합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에서 고찰하려고 했던 것은 비난론의 물성으로부터 끌어내진 비난론의 어펙티브 미닝이 북한의 정치사회 담론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매체에 의해서 생산됐던 비난론의 시각적인 표상, 해석이 어떻게 사회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또 인민들 개인의 감정에도 영향을 줬는가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비난론의 물성을 보면 이것은 이제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하얀 가루나 덩어리 형태의 고분자 물질로부터 생산이 됩니다. 비난론의 텍스처나 물성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옷이나 이불 같은 방직용 섬유로 쓰일 때 또는 어망이나 로프와 같은 공업용으로 쓰일 때가 다르고 또 가루 형태의 비난론 같은 경우는 도배할 때 풀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비난론 제품의 텍스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완제품으로 된 것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난론과 견이 섞인 혼방천을 만지면 부드러운 것이고 비난론 로프의 표면은 굉장히 까끌까끌하고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비난론 결정이고 그 아래가 비난론 소음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비난론 100%로 된 비난론 대걸레와 또 조선옷 혹은 이불 겉감으로 쓰이는 비난론 천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비난론이 북한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상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먼저 비난론의 색깔은 언제나 하얀색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실제 생산된 비난론 솜이나 장섬유 이런 걸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노란기가 도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비난론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렇게 하얗고 포근한 솜의 형태로 표상이 되었습니다. 솜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죠. 이 비난론의 따뜻함은 이후에 이제 비난론에 주어지게 되는 그 의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이제 특성입니다. 북한은 비난론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비난론이 면화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합성 섬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화솜과 비슷하게 표상이 된 비난론 솜은 조선시대의 서민들이 주로 입었던 무명이 전통 면직물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무명이 비견이 되면서 인민의 섬유, 대중성 있는 섬유로서 규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목화가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배와 함께 이 무명인 서민들의 옷을 짜는 주요 옷감이었는데 이제 명주로 짠 비단옷이나 털가죽을 겨울에 입을 수 있었던 양반과 달리 서민들은 거의 무명으로 옷을 입었고 사실 면화가 오기 전에는 겨울에는 추운 거죠. 그 따뜻함을 이제 무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런 따뜻한 솜의 특성을 이제 비난론 솜에서도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하얀 비난론 솜은 무명을 짜던 어머니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연결이 되면서 당과 지도자의 인민들에 대한 이 어머니 같은 사랑 담론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그 모성적인 은유를 활용해서 최고 지도자와 당 인민 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정의하는 젠더 정치를 펴왔는데요. 근대민족 국가에서 어떤 그 리지터머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위계적인 젠더 질서가 생산이 되는데 이 조앤 스캇은 젠더의 이러한 그 리지터마이징 하는 기능에 대해서 주목을 한 바 있습니다. 젠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고요. 저는 이 페이퍼에서 젠더를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 관계라는 이제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비난론이라는 모성의 인공물이 북한에서 지도자와 인민, 당과 인민 간의 친밀한 관계 설정에 어떻게 함께 엮어졌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김일성이 비난론 소음을 인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저게 이제 많이 그 배포가 됐었던 어떤 이미지인데요. 이제 인민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섬유를 그 생산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60년대, 70년대는 이제 배급제가 작동이 하던 시기이고, 그래서 교복에도 비난론이 이제 쓰이고, 노동자들의 작업복, 또 군복으로도 쓰였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비난론이 함께 쓰여지면서, 이제 이 당이 인민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그 이미지에서 비난론이 함께 실질적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어머니당 담론을 어떻게 매개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봤는데요. 이제 어머니당이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이제 쓰여져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노동신문상에서 보면 어머니 당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57년 정도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 사실 이 말이 많이 쓰여지게 되는 게 비난론 공업화가 되었던 6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노동신문 기사를 가지고서 어머니 당과 비난론에 이제 언급된 기사 수를 그 이제 그래프로 해본 것인데요. 물론 이제 1961년 4차 당대회가 승리자의 대회 또 이제 어머니 당에 우리가 이런 선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선정 구호가 있었기 때문에 4차 당대회를 언급하면서 어머니 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비난론이 함께 어머니 당의 비난론을 공업화를 성공시켜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자라는 그 담론이 함께 이렇게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서로 간에 그걸 강화하면서 되었는가를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증거로서 양적인 이제 분석을 하나를 좀 첨가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60년대 말에 가면 이 어머니당이라는 부분이 인민들 사이에서는 어머니당이여라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민들 생활에서 학교에 가서 배우는 노래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이런 부분에서 비난론과 사회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는 어머니당 담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엮여져 갔는가 이 부분이 사실 좀 더 그 인민들이 어떻게 느꼈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한데 제가 이걸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좀 근거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얼개를 좀 짜놓고 당시에 이제 1차 자료에 대한 인민들의 그 감정에 대해서 쓴 것들을 좀 더 첨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비난론 섬유가 갖는 어떤 이제 물질적인 특성에 기반한 정동으로부터 이거를 활용한 표상이 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 담론, 어머니당 담론을 매개하고 강화했다라는 부분을 네, 이 페이퍼에서는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현대 북한이라는 좀 시공간에서 그 비난론이라는 좀 특정한 그 물질성을 가진 인공물에 대한 그런 젠더화된 재현이 이제 어떻게 좀 특정한 정동적 의미를 구성하고 좀 정치 사회적 효과들을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그 연구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 세션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김준수 선생님께서 돼지 전쟁,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통해 바라본 인간 너머의 영토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의 김준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2019년에 이미 이제 문화역사지리라는 저널에 한번 게재가 된 논문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토성, 기존의 정치사회학에서 얘기되는 영토성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 너머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지 또는 새롭게 이론화할 수 있는지 를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지금도 한반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위험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영토성의 개념은 정치 사회학과 또 이제 지리학 분야에서 어떤 지역을 통제하거나 사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담론이나 정치적인 전략들로 정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토성의 개념은 기존의 생물학 영역에서 논의됐던 동물이나 식물들의 영역성, 영토성의 개념을 탈자연화시켜서 인간들의 어떤 사회적 구성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바라볼 때 있어서 어떤 결과물, 완결된 무엇, 하나로 묶인 무엇, 집합체로 바라보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재확인하는 과정들, 또 영토적 실천이라고 불리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국민국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국가의 영토성의 실천들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실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재영토화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사이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은 과연 이 영토화 전략 속에서 인간의 어떤 정치적 과정들만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인간 행위자들, 특히 여기서 많이 논의되는 동물이나 식물 이외에 다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화된 존재들이 국가의 영토화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국가의 영토화 전략을 어떻게 리쉐이핑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간 너머의 영토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물지리학 쪽에서 논의되어 왔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들을 좀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도시 지역에서 인간의 거주 지역에서 그 인간의 거주 지역을 교란시키는 동물들을 다루는 사례 연구들이 기존의 지리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제 동물들의 야수성이라든지 인간의 산업이나 아니면 인간의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치는 동물들의 역할들이 부각이 됐었고요. 또 인간이 이들을 어떤 식으로 재현하는지, 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유해동물로 보는지, 아니면 하나의 희생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응이나 인간들의 전략들이 바뀐다라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국가의 어떤 해양 영토의 논의에서 있어서 생물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해와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고 상업적인 어업 관계에서 동물들이 그 국가의 경제 수역을 넘어설 때 어떤 교란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논의들이 기존의 동물지리학 논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졌던 의문은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과연 인간의 시선에 의해서 재현되는 것만이 포착되는 게 전부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성이나 물질성이 인간의 영토화 전략을 어떤 식으로 교란시키고 어떤 식으로 재경합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문제, 인간의 영토를 침범한 비인간, 보존할 것이냐, 제거할 것이냐, 인간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재현되는가의 문제들이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물질성이 국민국가가 이걸 통제하고 봉쇄하고자 하는 영토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국가의 영토화 전략에 균열을 가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떤 물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국가의 영역화 전략을 뛰어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제 제 관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간 너머의 영토성에 대한 이론적 정의랑 방역 정책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물질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ASFV라고 불리는 것은 돼지과 동물들에게만 감염이 되고요. 치사율이 98%에 달하는 그냥 감염되면 거의 폐사되는 돼지들만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입자의 크기가 통상적인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크고 돌연변이도 굉장히 잘 일어나는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구체적인 어떤 발행 과정과 전 세계적인 확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식민지의 선원들에 의해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서 최근에 이제 한반도까지 넘어오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역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흙 속의 어떤 물렁진드기라는 매개체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전염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냉장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를 보관을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염 가능한 형태로 그 활성화를 하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었고 돼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돼지가 옮겨 다닌 흙이나 물, 분비물, 피, 시체 내장들을 파먹는 그 벌레들에 의해서도 흡혈벌레들에 의해서도 전파가 되는 것으로 그 물질성이 굉장히 전파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의 위험성을 이제 일찍부터 인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동물보건협회에서는 이제 이 높은 바이러스 전파율 때문에 또 굉장히 높은 치사율 때문에 굉장히 중점적인 관리 질병으로서 이미 인지가 되어 왔고요. 이것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즉각적으로 국제기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높은 치사율을 갖고 있었고 변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백신도 전혀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 발생 시에는 살처분, 예비적인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가축 전염 예방법상 제1종 전염병으로 굉장히 높은 위험률을 가진 질병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의 이제 확산 과정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2018년 8월에 이제 동북 지역에서 처음 중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2018년 8월 22일 날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 질병이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비 비상 행동 수칙이라는 걸 발효를 시켰고 북한으로 이게 넘어가서 북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2019년 5월에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했던 북한 지역의 돼지 농가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 남한에서도 이제 대통령 담화 발표를 통해서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돼지들을 막아야 된다, 그 멧돼지를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기조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북한에서의 ASF 확진 보고 이후에 북중 접경 지역에 북한 접경 지역에 남한에 ASF 특별 관리 지역을 10개 시군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가 됐고 특별 관리 지역에 포함된 이 지역에서는 전체 돼지 농가 353개의 농가에 대한 멧돼지 전수조사를 집돼지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모든 돼지들에게 혈청 검사를 하고 일제히 소독을 하고 예찰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제 새로운 영역화 전략들을 실천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농림식품부에서도 이제 농가 단위의 모든 조치들을 시행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집돼지가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멧돼지들이 이동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라는 이제 문제가 환경부나 이제 이 바이러스 관리 주체 국가기구에서 관심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 단위의 새로운 전략들이 수행이 됩니다. 2019년 9월 17일 결국 파주에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농가가 발생을 했고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나 인천, 강원 지역에서 모든 돼지 농장의 이동을 일시에 중단시키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담론적으로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북한에서 넘어온 돼지가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담론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탈북 돼지 아니면 감염 돼지, 월남 돼지를 막아라라는 등의 어떤 언론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안이 이제 그 환경 관리 주체 그 남한의 국가기구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상황이었고 높은 치사율 때문에 국내 그 양돈 농가의 전멸에 대한 위기 담론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군대를 동원해서 돼지를 잡아라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시작되게 됐고요. 이 사진은 이제 철원에 그 당시에 설치됐던 방역망인데요. 군대가 이제 돼지 사냥에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검역소를 시찰하는 활동을 했었고 중앙 정부랑 이제 국방부에서 전군 명령 체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지침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북한 야생 멧돼지 식별 시 대응 작전 지침이라는 걸 하달하게 되고 유엔 사령부에서도 이걸 허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전략이었냐 했더니 이제 군에서 감시하는 야간 감시 장비들에서 포착된 돼지들을 군용 화기를 이용해서 잡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DL 2km 남하로 이제 하는 멧돼지가 포착될 시에 군용 화기를 동원해서 돼지를 사냥하는 그런 전략들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 파주 발생 이후에 이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제 서에서 동쪽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갖추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ASF가 이제 2019년 11월까지 전체 14개의 농가를 감염을 시켰고 25차례 정도의 멧돼지 변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기구에서도 대응 전략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육돼지 도태 전략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 김포, 연천이랑 포함해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있는 전체 돼지를 국가에서 수매를 해서 아예 이제 돼지 농장에 돼지가 있지 않도록 만드는 전략을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라는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5개월 이상 되어서 출하 가능한 돼지들을 모두 도축해서 비축하는 영역화 전략을 시행하고요. 이때 이제 수매 대상이 되지 않은 돼지들을 전량 이제 예비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없애버리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2019년 11월까지 총 16만 마리가 예비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이제 10월 9일 이후로 농가에선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농가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타겟은 이제 멧돼지의 확산을 막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했던 전략들이 새로운 영역 지도를 짜게 됩니다. 한반도 북부, 경기 북부랑 이제 강원도 북부 지역으로 해서 새로운 방역 지도를 짜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이런 식으로 차단망을 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펜스를 치게 됩니다.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는 목적으로 감염 지역 5제곱킬로미터까지 감염 위험 지역, 그다음 위험 지역, 집중 사냥 지역을 설정을 해서 남하하는 돼지를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전체 이제 철책을 새롭게 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3차 철책까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막 철책을 한참 설치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자연 지형을 제외하고선 193km에 달하는 멧돼지 차단 철책이 실제 이때 새롭게 영역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계속해서 확산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멧돼지에 의해서 확산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인간이 조영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제 강원도부터 동부 중심으로 해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들이 점점 이제 남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연구에 있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국가의 경계망을 얘들이 뛰어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들의 물질성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을 거다, 국가의 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멧돼지만 막아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멧돼지 몸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또 다른 종들과 맺고 있는 다종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멧돼지 그 자체가 물을 통과해서 가는 이동성, 그다음에 멧돼지 사체가 갖고 있는 물질성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이제 똥파리라고 불리는 금파리랑 검정파리인데요. 얘들이 멧돼지 사체가 있는 곳에서 이제 멧돼지 살을 갉아먹으면서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시체나 아니면 그 시체가 갖고 있는 장기나 멧돼지의 대소변이나 피, 흙을 통해서 2차 감염 매개체로 이런 벌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그 단일 개체 차단을 막는 게 방역망의 핵심이 아니라 다종적인 그 관계성을 좀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당시에 이제 가을 태풍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시기에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물을 통해서도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의심을 샀습니다. 과연 물을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이 당시에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가을 태풍이 2차례가 불면서 얘가 이제 직접 태풍이 이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력하게 첫 번째 감염은 아마도 이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태풍 그 자체가 이걸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제 이 태풍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방역의 주요 도구였던 생석회 도패나 소독약품 용해 같은 것들을 이제 작동하게 만들면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방역망들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태풍 직후에 이제 전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전국 일제 소독이라든지 생석회 재도포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서 과연 이게 내려온 게 맞는가라는 의문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북한과 수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출 테스트를 합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축사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물이 이제 강을 따라서 남한으로 내려온 건가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수계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과연 근데 이게 올바른 검사였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이제 그 과학기술학적인 논쟁을 좀 불러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대신해서 이제 국가 방역과 인간 넘의 영토성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굉장히 다양한 재영역화 전략들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일 개체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어떤 영역화 전략이나 방역망 구축을 어쨌든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국가나 인간이 설치하고 이제 의도했던 어떤 영토화 전략들이 인간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영토화 전략에 균열을 가하고 교란시키는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이 이 사이에 개입해 있었고,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국가 공간의 어떤 방법론적 단종주의가 좀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종을 가지고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버블렛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 개체를 차단하는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어떤 영토적 덫에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방역 정책에 있어서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공육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식 축산이라는 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됐었던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와 이를 매개하는 어떤 다층적이고 다종적인 방역망의 구축이 이 정책에서 좀 어떤 식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이 좀 이제는 좀 성찰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넘의 영토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함의랑 더불어서 방역망 구축이라는 좀 더 이제 정책적인 실천적인 함의를 좀 가질 수 있는 논의가 인간 너머의 사회과학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충북 제천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돼지열병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진행 중인 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영토화 전략을 이제 국가는 수행을 하고 있고, 이 돼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 선생님,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랑 이제 그와 관련된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어떤 인간들의 실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좀 그 인간 중심의 영토성 개념과 이 개념에 기반한 실천, 그리고 이런 실천에 좀 균열을 가하는 이 실천을 교란시키는 좀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 의 행위성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논의를 하심으로써 그 다층적이고 좀 다종적인 그런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한 뭐 새로운 영토성 개념, 그러니까 인간 너머의 영토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